은숙은 평생 동안 예쁨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 그녀의 10대 시절 동네에서는 늘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 집 둘째 딸은 참 곱다. 저 얼굴이면 어디를 가도 사랑받겠지. 그 말들은 어린 은숙의 뇌리를 지배했다. 자신의 가치를 얼굴에 두게 만든 시작이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남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여기저기서 편지가 들어왔다. 수업 끝나고 나오면 책상 서랍에는 늘 쪽지가 있었고 급식줄 앞에서는 수줍게 웃으며 음료수를 건네는 남학생들이 있었다. 은숙은 그 모든 시선을 즐겼다. 자신은 특별하다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세상이 자신을 위해 열려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너무 단단해서 상처가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는 성향으로 자라났다. 20살을 갓 넘긴 어느 날 은숙은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는 듬직하고 성실했지만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이었다. 은숙은 그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착각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생활은 평범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평범함이었다. 남편은 기념일에도 꽃 한 송이를 준 적이 없었다.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심지어 은숙이 머리를 자르거나 옷을 바꿔도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은숙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 예쁘다고 해서 평생 사랑받는 건 아니구나. 그 깨달음은 그녀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래도 젊었을 땐 버틸 수 있었다. 아이 준호가 웃으면 힘이 났고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매끈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세월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 50이 넘자 은숙은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됐다. 이게 정말 내 얼굴인가? 광대는 내려앉고 턱선은 둥글게 흐릿해졌다. 눈가의 잔주름은 덧칠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 자신에게 쏟아지던 시선들은 이제 아무데도 없었다. 그 무심함이 견디기 어려웠다. 아들이 결혼할 나이쯤 되었을 때 은숙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외로웠고 무시받는다고 느꼈고 자존심과 존재감이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은숙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늙은 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 달라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외모 집착은 더 끈질기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어느 겨울 새벽 은숙은 잠에서 깨자마자 거울 앞에 앉았다. 아무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 주름진 눈가, 늘어진 턱, 초라하게 늘어진 잠옷의 깃.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녀가 될 리 없다고 느꼈다. 이게 정말 나라고? 거울 속 얼굴을 쓰다듬으며 은숙의 눈에는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고였다.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늙을 사람이 아니었어. 그 순간 거울에 비친 서늘한 눈빛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 시선 속에는 질투, 집착, 악의가 고여 있었다. 사람은 한번 뒤틀리기 시작하면 일상이 모두 왜곡되어 보인다. 은숙은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작은 말투에도 상처받았다. 엄마, 저녁은 제가 알아서 해요. 엄마는 쉬고 계세요. 엄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은숙의 심리는 더 뒤틀렸다. 나를 멀리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아들은 아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결혼 준비에 바쁘고 조심스러워진 것뿐이었다. 하지만 은숙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했다. 사라가 집으로 들어온 날, 은숙은 놀라움과 소름, 질투와 공포를 동시에 느꼈다. 사라가 문을 열고 밝게 인사하던 그 순간, 그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마치 자신의 젊었을 때 얼굴을 그대로 복제한 듯 닮아 있었다. 고운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 은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 아이가 왜 내 젊은 시절과 이렇게 닮았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느꼈다. 사라는 마치 은숙의 잃어버린 청춘이 다시 걸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청춘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순간 은숙의 마음속에서 기이하고도 서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저 아이가 내 자리를 뺏으러 온 거구나. 사라는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집안일도 부지런히 했다. 하지만 은숙의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잔인한 과시였다. 사라가 웃으면 내 앞에서 젊음을 자랑하겠다는 거지. 사라가 요리를 하면 나보다 잘한다고 날 밀어내겠다는 거구나. 사라가 아들 준호에게 팔짱을 끼면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빼앗는구나. 사라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은숙의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도전, 경쟁, 도발로 해석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라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질투에서 병적인 경쟁심과 증오로 바뀌기 시작했다. 며느리 사라가 웃을 때마다 은숙의 속은 뒤틀렸다. 사라는 아무리 봐도 아기가 없는 사람인데 은숙은 그 순수함조차 미워졌다. 순수한 미소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과거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세계였기 때문이다. 은숙은 어느 날 사라의 셔츠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 옷, 저런 건 내가 20살 때 자주 입었는데. 그리고 거울을 본 순간 이터널하게 감정이 폭발했다. 나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야. 은숙은 그렇게 현실을 뒤틀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사라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사라 내 청춘을 훔치러 온 여자. 사라 아들 사랑을 빼앗아가는 여자. 사라 나를 늙고 초라하게 만드는 원인. 사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적. 그 인식이 자리 잡은 순간 은숙의 세계는 완전히 변했다. 사라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은숙의 시선은 한 점에서 멈췄다. 그 모습은 너무도 선명했다. 하얀 코트, 차분한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다가갈 때의 그 자연스러운 우아함. 은숙은 그 순간 자신의 몸속 어딘가가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저게 어떻게 내 젊었을 때랑 저렇게 똑같지? 사라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사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예의 바르고 온화했지만 은숙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제가 이제 이 집의 젊음과 중심이 되겠어요. 순간 질투가 은숙의 심장 깊은 곳에서 불꽃처럼 일었다. 사라가 주방으로 들어와 물컵을 꺼내는데 은숙은 갑작스레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그 컵은 내가 쓰던 거야. 사라는 놀라 멈칫했다. 아, 죄송해요. 다른 컵 쓸게요. 하지만 그 사과조차 은숙에겐 도발처럼 느껴졌다. 사라가 움직일 때마다 은숙의 눈에는 젊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준호가 사라에게 작은 과자를 건네자 은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앞에서 저러는 이유가 뭐지? 나한테는 그렇게 한 번도 다정하게 군 적 없었으면서.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졌고 오로지 감정만이 자리 잡았다. 사라는 천성이 착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숙의 눈에는 사라의 미소는 비웃음이었고 사라의 친절은 보여주기였다. 사라가 설거지를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겠지. 사라가 준호에게 저녁 메뉴를 물어보면 내가 해준 밥은 싫다는 거구나. 사라가 화장을 지우고 민낯으로 거실에 나오면 일부러 자연미를 자랑하는 거구나. 사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숙이 왜 자신을 노려보는지, 왜 사소한 행동마다 날카롭게 반응하는지. 하지만 은숙은 이미 확신한 상태였다. 저 여자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려고 왔어. 사라가 집안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작은 꽃병에 꽃을 꽂자 은숙은 조용히 꽃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사라가 고른 과일을 예쁘게 잘라 접시에 내놓으면
은숙은 일부러 사라가 보지 않는 사이 접시를 싱크대에 엎어버렸다. 사라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차린 건데 왜? 과일이 싱싱하지 않아서 버린 거야. 사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 과일은 몇 시간을 들고 다니며 은숙이 좋아한다는 과종을 골라 산 것이었다. 은숙은 그저 사라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길 바랐다. 사라가 준호에게 팔짱을 끼면 은숙의 눈은 매섭게 흔들렸다. 사라가 준호를 부르며 웃을 때면 은숙은 귀를 막아버리고 싶었다. 준호가 사라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는 모습을 보자 은숙의 시선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저 여자 때문에 아들 얼굴에서 내 모습을 못 보는 거야. 질투와 증오가 뒤섞이며 은숙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광기가 자라났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사라가 수저를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갈비찜 만들었어요. 약간 달게 했는데 괜찮으실까요? 은숙은 음식을 한번 찍어 먹고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거 상했는데. 사라는 당황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침에 산 고기였어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입맛이 아주 별로네. 준호가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맛있는데. 그러자 은숙은 준호까지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여자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거든. 그 말은 사라의 가슴을 찔렀다. 준호는 당황스러워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사라가 뭘 경쟁해요? 은숙은 미소도 없이 말했다. 여자는 젊고 예쁘면 세상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사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전 그런 뜻으로 닮아 있는 게 많더라. 은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쓸쓸했다. 내 젊었을 때랑 너무 똑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라는 경악했고 준호는 처음으로 은숙의 눈빛에서 비스듬히 기울어진 감정을 읽었다. 그날 밤 늦게 은숙은 몰래 부엌에 나와 테이블에 놓인 사라의 머리끈을 집어들었다. 머리끈을 천천히 쥐고 그 위에 손가락을 문지르며 말했다. 이걸로 머리를 묶고 다니지. 마치 사라의 머리결을 직접 만지는 것처럼. 손끝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 머리끈을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사라는 머리끈을 찾다가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제 머리끈 보셨나요? 은숙은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왜 내 물건을 알아? 그 순간 사라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은숙의 눈빛이 나이가 든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라 영역을 지키려는 짐승 같았다. 어느 날 사라가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은숙은 그 웃음을 보고 속삭였다. 저게 나를 비웃는 거야. 사라는 단 한 번도 은숙을 비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은숙의 귀는 이미 막혀 있었고 감정은 모두 왜곡되어 있었다. 사라가 웃으면 그 소리는 은숙에게 내 시대는 끝났어라는 조롱처럼 들렸다. 이제 사라의 존재 자체가 은숙에게는 고통이었고 자극이었고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이었다. 어느 날 밤 은숙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다. 울다가 갑자기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저 아이한테 무너질 순 없어. 그 웃음은 지금까지의 은숙과는 완전히 다른 섬뜩할 만큼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숙은 결심했다. 저 아이를 내 아래에 두겠다. 절대 나를 이기지 못하게. 그것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었다. 도가 지나친 집착과 질투가 만든 무서운 집념이었다. 사라가 결혼 후 집에 들어온 지 3달째. 은숙은 겉보기엔 평범한 시어머니였다. 말투도 얌전하고 손도 늘 조용히 움직였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우리 며느리 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은 감정은 독처럼 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며느리니까 내 아래에 있어야지.
그 신념이 은숙의 행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은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 모르게 시작되었다. 사라가 모르는 사이 은숙은 방 안에서 노트 한 권을 펼치고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라, 오전 6시 42분 기상. 머리를 묶음. 표정 밝음. 7시 15분 부엌에서 음식 준비. 손놀림 빠름. 나보다 능숙하려는 의도. 11시 3분 친구와 통화. 즐거워하는 목소리 나를 무시하는 듯. 14시 30분 준호에게 메시지 보냄. 잦은 연락. 아들을 관리하려는 흔적. 17시 5분 웃음소리 과함. 나를 도발하려는 태도. 은숙은 사라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적이 없었다. 모든 행동 뒤에는 나를 무시하기 위해서, 아들을 빼앗기 위해서 와 같은 왜곡된 해석이 붙었다. 그 왜곡은 하루하루 더 두꺼워져 은숙의 사고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사라가 설거지를 하며 가볍게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그 소리는 밝고 청량했다. 그러나 은숙에게는 그냥 음악이 아니었다. 저 아이가 내 앞에서 행복해하는 소리를 내네. 은숙은 조용히 걸레를 들고 사라의 등 뒤에 섰다. 사라가 뒤를 돌아보자 은숙은 매우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좀 하자. 집이 시장 같네. 사라는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당혹감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은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날 저녁 노트에는 이렇게 적혔다. 사라, 오후 5시. 콧노래로 도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 명확. 사라의 작은 화장품 파우치는 세심하게 정리된 상태였다. 파운데이션, 립밤, 향이 은은한 핸드크림. 그 모든 것이 작은 정리함에 차곡차곡 들어있었다. 어느 날 은숙은 조용히 사라의 방에 들어갔다. 사라가 목욕 중인 사이였다. 은숙은 화장품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제품의 각을 살짝 비틀었다. 그리고 원래 놓인 위치에서 아주 조금만 비켜서 놓았다. 그 차이는 눈이 예민한 사람만 알아차릴 정도였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내 세상을 어지럽혔으니 나도 내 세상을 조금은 어지럽혀줘야지. 그날 밤 사라는 화장품이 이상하게 흩어진 걸 발견하고 혼잣말로 말했다.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놔뒀었나? 은숙은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짧고 날카로운 미소를 지었다. 하루는 사라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준호가 말했다. 예쁘다. 잘 어울리네. 사라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러자 은숙이 말했다. 좀 과한데. 사라가 놀라 바라보자 은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덧붙였다. 저런 원피스는 좀 젊다고 너무 노출하는 느낌이야. 원피스는 전혀 노출이 없었다. 그저 단정하고 살짝 허리가 들어간 디자인이었다. 사라는 당황스럽고 속상했다. 그러나 말대꾸할 순 없었다. 그날 밤 준호가 말했다. 내가 보기엔 너무 예쁘던데. 엄마가 좀 그러시니까. 사라는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은 이미 쿵 떨어져 있었다. 그 순간 은숙은 멀리서 둘의 대화를 엿들으며 속삭였다. 그래, 내가 울어야 내가 편해. 사라는 고양이를 좋아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인형 하나를 거실 장식장에 놓아두었다. 다음 날 인형은 사라졌다. 사라가 찾자 은숙이 말했다. 집이 너무 어수선해 보여서 내가 버렸어. 사라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인형은 사라가 어릴 적 엄마에게 받은 유일한 추억이었다. 왜 버리셨어요? 그거 제게 정말 소중한 건데. 그러자 은숙은 조용하면서도 잔혹한 목소리로 답했다. 소중하면 내 방에 두지 왜 거실에 내놨니? 여긴 내 공간이야. 그 말은 사라의 마음을 향해 칼처럼 날아왔다. 그날 밤 사라는 몰래 울었다.
그러나 은숙은 그 울음조차 즐겼다. 사라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은숙의 눈치를 보고 말투를 조심하고 이야기 소재도 신중히 골랐다. 하지만 은숙은 사라의 모든 행동을 꼬아 해석했다. 어느 날 사라가 과일을 깎아 은숙에게 드리자 은숙은 말했다. 너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저 제가요? 그래. 눈빛이 좀 이상해. 혹시 우울증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사라는 얼굴이 굳었다. 은숙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 앞에서는 밝게 굴고 내 앞에서는 표정이 왜 그래? 내 감정이 이상해진 것 같아. 사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사라는 준호에게 물었다. 나 이상해 보여? 준호는 놀라며 말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순간 준호는 당황하며 웃었지만 사라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은숙은 조용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정신을 먼저 흔들어 놔야 순종해지지. 은숙은 어느 날 사라가 외출한 사이 조용히 사라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정돈되어 있었다. 깨끗하고 단정한 젊은 여자의 공간. 은숙은 사라의 베개를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이 냄새. 그녀는 깊게 냄새를 맡았다. 젊음의 냄새. 건강한 피부의 향. 어린 여자의 체온. 은숙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다. 이 모든 게 내 것을 훔쳐갔어. 그리고 사라의 옷장 문을 열어 손끝으로 원피스 천을 느끼며 말했다. 저런 옷들은 내가 입었어야 했는데. 그 손끝에는 집착과 질투가 묻어 있었다. 점점 더 왜곡된 감정에 잠식된 은숙은 이제 결심을 굳혔다. 사라가 집안에서 웃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견딜 수 없이 불편했다.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저 아이가 이 집의 여주인으로 보이는 순간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은숙은 생각했다. 사라가 행복하면 안 된다. 사라가 당황해야 한다. 사라가 흔들려야 한다. 그래야 내 아들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그날 밤 은숙은 사라의 방 앞을 지나며 문틈으로 사라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사라는 피곤한 얼굴로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 그 모습은 은숙의 잠든 아기를 일깨웠다.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는 걸 드디어 알 때가 왔다. 그 말과 함께 은숙의 입가에 가늘고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밤 11시가 넘어 집이 잠잠해진 시간. 사라와 준호는 이미 잠들고 거실에는 TV의 잔불빛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은숙은 혼자 주방 불을 켜고 천천히 화장대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사라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준호와 찍은 결혼식 사진이었다. 밝은 드레스, 또렷한 눈매, 따스한 미소. 사라의 얼굴은 은숙의 천장을 향한 가녀린 추억을 다시 찢어놓았다. 이 얼굴이 결국 나를 지워버렸지. 은숙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사라의 눈이 자신을 향하는 듯했다. 그 순간 은숙의 몸속에서 이상한 떨림이 올라왔다. 질투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자신의 젊은 날을 다시 보고 싶은 갈망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감정은 하나로 모였다. 사라의 얼굴을 빼앗고 싶다. 다음 날 새벽 은숙은 몰래 사라의 방에 들어갔다. 사라는 잠든 상태였다. 코끝에서 들리는 숨소리는 가볍고 부드러웠다. 은숙은 조용히 화장대에서 사라의 립스틱과 파우더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거울 속에서 자신의 늙은 얼굴이 서 있었다. 그녀는 사라의 립스틱을 발라보았다. 진한 색감이 늙은 입술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다음 사라의 파우더를 들고 얼굴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러나 아무리 발라도 주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탄력 없는 피부는 화장을 이기지 못하고 더 거칠어 보였다. 은숙은 불이 난 듯 화장대를 내리쳤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점점 그늘져 갔다. 저 아이 얼굴을 내가 가져와야 해. 그 순간 은숙의 머릿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욕망이 자리 잡았다. 며칠 뒤부터 은숙은 사라가 방에 들어가고 나오고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하는 순간마다 휴대폰을 들었다. 몰래 찍은 사진이 휴대폰 앨범에 쌓였다. 사라가 웃는 모습, 사라가 예쁘게 머리를 묶는 모습, 사라가 거울을 보며 입술을 정리하는 모습, 사라가 요리를 하며 땀을 닦는 모습. 정상적인 시선이 아니었다. 일상적인 동작 하나하나가 은숙의 수집물이 되어갔다. 은숙은 사진을 확대하며 중얼거렸다. 저 얼굴, 저 눈매, 저 입술. 왜 나한테는 이제 없지? 그 순간 은숙의 눈동자는 사라의 얼굴을 집어삼킬 듯 흔들렸다. 어느 날 은숙은 사용하지 않는 작은 창고방에 들어갔다. 그곳은 오래된 잡동사니로 가득한 방이었다. 낡은 의자, 오래된 액자, 쓰지 않는 커튼. 은숙은 그 방 안에 대형 거울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의 사진을 그 거울의 가장자리에 붙이기 시작했다. 작은 사진 한 장. 그 아래 큰 사진. 옆에는 확대된 눈. 그 옆에는 확대된 입술. 거울은 점점 사라의 얼굴로 둘러싸이기 시작했다. 은숙은 사진을 붙이며 중얼거렸다. 이제 넌 이 거울 안에 갇힌 거야.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나는 내 얼굴을 가져갈 거야. 사라가 외출한 날 은숙은 조용히 사라의 옷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라의 원피스, 스커트, 블라우스가 단정하게 걸려 있었다. 은숙은 한 벌의 하늘색 원피스를 꺼냈다. 그 옷을 천천히 자신의 몸에 대보았다. 이 색, 내가 젊었을 땐 정말 잘 어울렸는데. 그리고 옷을 완전히 입었다. 몸에 맞지 않았고 허리가 조였지만 은숙은 개의치 않았다. 거울을 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하면 저 얼굴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거울 속 현실은 잔혹했다. 젊은 사람에게 맞춘 얇고 부드러운 옷이 은숙에게는 맞지 않았다. 실루엣은 어색했고 주름은 더 도드라져 보였다. 그러나 은숙은 그 현실을 외면했다. 아니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저 여자와 똑같아질 수 있어. 거울 속에서 은숙의 환한 웃음은 기괴할 만큼 일그러져 있었다. 사라가 자주 쓰는 향수가 있었다. 은은한 플로럴 계열, 과하지 않은 여성스러운 향기. 은숙은 어느 날 사라의 방 서랍을 열어 향수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손목에 뿌렸다. 향기가 퍼지자 은숙은 눈을 감았다. 그래. 이 냄새, 이 향기. 이게 사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지. 은숙은 너무 행복한 듯, 질투에 찬 듯, 복잡한 감정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이 향기도 내가 가져갈 거야. 사라는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시선, 누군가가 옷장이나 침대를 건드린 흔적, 어딘가 달라진 화장대 배열.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라는 화장대를 보다가 이상함을 느꼈다. 원래 오른쪽에 놓았던 립밤이 왼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사라는 생각했다. 내가 잘못 두었나? 하지만 다음 날, 그 립밤은 다시 오른쪽에 있었다. 사라는 불안감이 솟구쳤다. 그리고 등 뒤에서 은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그래? 뭐 찾니? 사라는 몸을 움찔하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니요. 아무것도요. 그러자 은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너무 예민해지지 마라. 그렇게 예민하면 사람이 이상해 보이거든. 사라는 기가 막힐 만큼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조용하고 서늘한 아기의 기운을 준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말했다. 엄마가 요즘 너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아? 사라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요? 응. 거실에서 너 사진 보더라. 되게 흐뭇하게 보시던데.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졌다. 그 사진은 은숙이 감탄해서 본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뒤틀린 마음으로 본 것이었다. 그러나 준호는 그걸 몰랐다. 엄마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 사라 참 예쁘다. 나랑 닮은 것 같아. 되게 좋아하던데. 사라는 숨이 턱 막혔다. 닮았다는 말을 좋아한다고. 그러나 준호는 그것이 은숙의 왜곡된 질투라는 걸 몰랐다. 사라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요? 아, 그런 뜻이었군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물을 억지로 버티는 미소였다. 어느 날 밤, 은숙은 지도에 표시된 사라의 사진들을 벽에 가득 붙였다. 사라가 웃는 얼굴, 사라가 기분 나쁜 듯한 얼굴, 사라가 준호를 보는 눈빛, 사라가 아침에 졸린 표정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그 사진들 아래 자신의 얼굴을 덧붙였다. 사진 속 사라의 얼굴과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이 이어지는 것처럼 배치했다. 마치 두 얼굴이 합쳐지는 순간을 상상한 듯 했다. 은숙은 거울 앞에 앉아 사라의 립스틱을 바르고 사라의 귀걸이를 달며 서서히 미소 지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나는 너고 너는 나야. 그날 은숙의 웃음은 완전히 광기가 실린 웃음이었다. 사라는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문득 방을 정리하다 보면 누군가 옷을 건드린 듯한 흔적이 남아있고 화장품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있었고 머리끈과 향수, 브러쉬 같은 작은 물건들이 하루는 사라졌다가 하루는 다시 나타나곤 했다. 그때마다 은숙은 말했다. 너 정말 정신이 산만하다. 이러면 주변 사람 힘들어져. 사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유 없이 죄책감을 느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그 생각이 사라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그 모습은 은숙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장면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퇴근 후 소파에서 사라를 안아주며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사라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 어머니가 날 싫어하시는 것 같아. 준호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왜? 그냥 행동 하나하나를 싫어하시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가끔 제 물건들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어.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사라야, 그건 내가 오해하는 거야. 엄마 요즘 너 사진도 보시고 내가 예쁘다고 좋아하시는데. 사라는 숨을 삼켰다. 사진을 봐. 그럼 그 사진들은 언제 찍은 거지? 그러나 그 생각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저 자신이 예민해져 있다고만 믿었다. 하지만 이 작은 말이 결국 모든 진실의 실마리가 되었다. 어느 저녁 사라는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거울을 흐린 김에 손을 대고 닦았다. 그때 거울 뒤쪽에서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사라는 순간적으로 겁에 질렸다.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서 은숙이 서 있었다. 사라는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은숙은 미소도 없이 사라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다. 거울 속 얼굴이 너무 닮아서 놀랐어. 사라는 등골이 뻣뻣해졌다. 내 얼굴은 너무 완벽하게 나를 닮았어. 사라는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다. 그날 밤, 사라는 준호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저 무서워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준호는 미안함과 당황으로 사라를 달랬지만 사라의 눈에는 이미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그제서야 마음 한 구석에서 불길한 의문이 일기 시작했다. 며칠 뒤 준호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은숙의 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뭐 하세요? 대답은 없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다. 조용히 다가가 문틈을 살짝 밀었을 때 준호는 이상한 장면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책상 위에 무언가 붙어 있는 것 같았고 바닥에는 종이 조각이 있었다. 그러나 은숙이 갑자기 문을 열어젖히자 준호는 놀라 몸을 뒤로 뺐다. 왜 엄마가 방을 잠갔어? 은숙은 표정 없이 말했다. 내 방이니까 그래. 너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준호는 순간적으로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날은 더 묻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사라가 했던 말, 사라의 불안,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엄마 방을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오후 사라와 준호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은숙 없이 먼저 집으로 들어왔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 준호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 사라야, 나 엄마 방 좀 볼게. 사라는 당황해서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지만 너 말 듣고도 아무것도 안 하면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잘못하는 것 같아. 준호는 은숙 방으로 향했다. 손이 떨려 문고리를 잡지 못할 정도였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 준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공기 자체가 일그러져 보였다. 벽을 따라 빽빽하게 붙은 건 모두 사라의 얼굴이었다. 사진, 캡처, 문자 단위로 커팅된 눈, 입, 코. 그 사진들은 아무렇게나 붙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사라의 얼굴 확대본, 그 아래에는 은숙의 젊은 시절 사진이 겹쳐붙어 있었다. 마치 두 얼굴이 합쳐지도록 조작한 듯한 구조였다. 준호는 숨을 들이켜지도 못했다. 이게 뭐야? 바닥에는 사라의 빗, 머리끈, 향수 빈통, 면봉까지 있었다. 전부 수집물처럼 정렬되어 있었다. 사라의 것이었다. 준호의 다리가 풀렸다. 준호는 방 한쪽에서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작은 문을 발견했다. 작은 창고방이었다. 문을 열자 벽을 가득 채운 거울들이 나타났다. 거울에는 모두 사라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사라의 얼굴이 겹쳐져 하나의 큰 얼굴처럼 보였다. 그리고 거울 앞에는 사라의 블라우스가 걸쳐 있었다. 사라의 얼굴 사진이 붙은 인형 머리카락이 의자 옆에 방치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광기였다. 파괴적인 집착이었다. 준호야, 왜 내 방에 들어왔니? 은숙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곳에는 붉게 달아오른 눈으로 웃고 있는 은숙이 서 있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은숙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벽에 붙은 사라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예쁘지? 내 아내 참 예쁘더라. 준호는 몸서리쳤다. 엄마, 왜 이러세요? 은숙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저 얼굴, 내 젊었을 때랑 똑같지 않니? 그래서 내가 다시 찾으려고 한 거야. 준호는 충격에 경악했다. 찾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은숙의 얼굴은 더 기이하게 일그러졌다. 난 지워지는 게 너무 싫었어. 멍청한 내 아버지가 날 평생 무시했거든. 그런데 사라는 내 젊은 날을 똑같이 가지고 나타났어. 준호의 손이 떨렸다. 엄마,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자 은숙은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말했다. 정상이든 아니든
나는 내 걸 되찾고 싶었어. 저 여자가 내 세상을 훔쳤다고. 은숙의 목소리는 절규와 분노, 집착이 섞여 방 안을 울렸다. 사라는 방문 앞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 울음에 은숙의 눈빛이 번쩍였다. 사라. 왔니? 그러고는 사라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사라를 가리고 외쳤다. 엄마, 그만해. 이건 아내야. 그러나 은숙은 오히려 더 미소 지었다. 아니, 저 아이는 내 얼굴을 가진 여자야.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하겠지. 그 말은 방 안 모든 사람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엄마는 며느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젊음을 빼앗긴 대상으로 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지금 이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은숙의 방, 그 암울한 사라의 얼굴 사진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준호와 사라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사라는 충격과 공포로 몸이 떨렸다. 준호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어찌할 줄 모른 표정이었다. 그러나 은숙만은 세상 누구보다 차분해 보였다. 마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숙에게 말했다. 엄마, 제발 사라한테서 떨어져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자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 눈빛은 내가 뭘 아느냐는 듯 했다. 위험한 건 너희 둘이지. 뭐라고요? 나는 내 젊음을 사랑했던 여자야. 그런데 사라가 나타났어. 내 얼굴을 가지고.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 준호가 사라를 감싸 안았다. 엄마, 사라는 저의 아내예요. 사라에게 왜 이런 집착을. 그러자 은숙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며 말했다. 웃기지 마. 그건 내 생각이지. 내 생각은 달라. 그 순간 은숙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멀리서 보면 웃는 얼굴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미세하게 떨리고 뒤틀려 있었다. 은숙은 갑자기 돌아서서 거울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울 한가운데 서서 사라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봐봐. 이게 얼마나 예뻐? 준호가 다급히 다가갔다. 엄마, 그거. 은숙은 손을 버럭 치켜들어 막았다. 오지 마. 방 안의 거울들이 그 비명에 울리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앞에서 은숙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바짝 가까이 가져갔다. 사라의 사진과 자신의 얼굴이 마치 합쳐지는 것처럼 겹쳐 보였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은숙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 속삭임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불가했다. 사라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 얼굴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은숙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미친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왜?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질 수 없을 것 같아. 순간 은숙은 거울을 손바닥으로 퍽 치며 외쳤다. 왜 안 닮아? 왜? 거울이 흔들렸다. 그 틈으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준호가 다급히 외쳤다. 엄마, 그만해요. 위험해요. 그러나 은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왜? 왜 난 이렇게 늙어버렸는데. 쟤는 이렇게 예쁘기만 해. 그리고 또다시 거울을 쾅 내리쳤다. 이번엔 금이 같다. 날카로운 선이 거울 위를 가로지르며 사라의 얼굴을 지나갔다. 사라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멎었다. 그 금은 마치 사라의 얼굴을 찢어버리는 듯한 형태였다. 은숙은 갑자기 양손으로 거울을 붙잡고 흔들었다.
내 젊음 돌려줘. 내 얼굴 돌려줘. 쾅, 쾅. 거울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흔들렸다. 사라는 준호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 얼굴이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은 이미 은숙에게 닿지 않았다. 오직 한 감정만 은숙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다. 젊음을 되찾아야 한다. 갑자기 은숙은 양손으로 거울을 밀어버렸다. 쾅! 거울이 산산이 부서지며 유리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사라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위험해요. 그러나 은숙은 부서진 거울 조각 사이에 앉아 손을 떨며 깨진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꺼봐. 여기엔 있어. 내 얼굴이. 하지만 깨진 조각 속 얼굴은 더 일그러지고 무서웠다. 그럼에도 은숙은 눈을 떼지 못했다. 여기 있구나. 내 젊음, 내 예쁜 얼굴. 조각에 비친 것은 오히려 광기에 물든 표정이었다. 준호는 뛰어들어 은숙을 끌어안으려 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그만. 그러나 은숙은 준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가 뭘 알아? 내 인생을 뭘 아냐고. 나는 평생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았어. 아무도. 눈물과 침이 뒤섞인 울부짖음이었다. 사라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빼앗아갈 생각 없었어요. 그러자 은숙의 눈이 갑자기 사라에게 맞춰졌다. 그 눈빛은 거친 절망 뒤에 숨어있는 마지막 광기 같았다. 거짓말. 은숙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 한 장을 주워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 사진은 사라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결국 이 얼굴 때문에 난 버려지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은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각난 거울 조각들이 그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며 깨졌다. 그 소리는 서늘하고 비극적이었다. 그리고 은숙은 두 사람을 향해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현관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준호가 소리쳤다. 엄마, 어디 가세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딸깍.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집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다. 준호는 현관까지 달려나갔지만 이미 은숙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계단 아래, 길 건너, 어두운 골목, 아무데도 그녀는 정말 사라졌다. 거울 방 앞에 서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라는 두려움으로 입술을 다물고 울기만 했다. 준호 씨, 어머니 괜찮을까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깨진 거울 위에 떨어져 있는 은숙의 핏자국을 발견했다. 거울 조각을 잡았을 때 손이 베인 모양이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야?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준호가 외쳤다.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그 말에도 사라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나는 그저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았다. 이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었다. 정신이 완전히 붕괴된 사람이 현실을 떠난 것과 같은 상태였다. 그날 밤 사라와 준호는 깨진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사진 조각들, 부서진 유리, 은숙의 손자국, 그리고 뒤틀린 웃음이 남아있는 공간. 사라는 문득 은숙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다.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하겠지. 그 말은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라는 두려움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은숙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더 큰 공포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광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숙이 사라진 후 이틀 동안 집에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공기가 드리워졌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보시죠라는 말만 돌아왔다. 두 사람은 느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라 은숙의 광기가 향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사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 역시 머리를 감싸쥐고 침대 끝에 앉아 밤새 떨었다. 그러던 셋째 날 아침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똑, 똑.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경비 아저씨가 편지 한 장을 들고 서 있었다. 이거 어머님이 두고 가신 것 같아요. 사라는 종이를 받는 순간 몸이 굳어졌다. 흰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 그러나 조금 떨린 글씨가 있었다. 나 기억하니? 서명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바로 알았다. 은숙의 글씨였다. 편지 봉투에는 작은 지도 조각이 들어있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진 위치. 그곳은 은숙이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오래된 동네 사진관이었다. 둘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관으로 향했다. 사진관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카메라와 빛바랜 액자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나이가 많은 사진사가 앉아 있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어머니, 며칠 전에 여기 오셨나요? 사진사는 고개를 들더니 놀란 듯 말했다. 아, 그분이구먼. 갑자기 찾아와서는 오래된 필름을 달라고 하더라고. 필름이요? 그래. 20살 때 찍어둔 본인 사진이 있다며. 그걸 꼭 찾아달라고 했지. 그 말에 사라가 숨을 삼켰다. 사진사는 잠시 뒤 오래된 봉투를 보여주었다. 봉투 안에는 젊은 은숙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얼굴. 그러나 사진 뒷면에 적힌 글이 두 사람의 심장을 찢어놓았다. 사라, 내 얼굴을 돌려줘. 지도 조각 두 번째에는 동그라미가 공원 끝 벤치에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은숙이 결혼 전 남편과 자주 갔던 장소였다. 둘은 서둘러 공원으로 향했다. 겨울이 다가오는 늦가을, 공원엔 사람도 거의 없었다. 벤치에는 마른 나뭇잎만 쌓여 있었다. 사라는 주변을 둘러보다 벤치 팔걸이에 붙은 스티커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엔 은숙의 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 사라는 그 문구를 읽자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은숙의 감정이 서서히 피부를 파고들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외로웠던 거예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야 해. 그러나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자책처럼 들렸다. 준호는 벤치 아래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사진관에서 찾았던 은숙의 젊은 시절 사진이 반쯤 찢긴 채 놓여 있었다. 찢긴 부분은 눈이었다. 사라의 손이 떨렸다. 왜 눈을 찢은 거죠? 준호는 답할 수 없었다. 자신을 닮은 며느리의 눈. 그 눈을 견딜 수 없었던 걸까? 지도에는 마지막으로 오래된 동네 한켠 할머니들이 사는 허름한 주택가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곳은 은숙이 결혼 전 혼자 살던 곳이었다. 둘은 골목을 따라 옛 주소를 찾아갔다. 낡은 연립 건물 3층. 벽지는 뜯겨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다. 306호. 문고리는 녹슬어 있었다. 준호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문틈 아래에서 한 장의 종이가 떨어져 나왔다. 사라가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두 얼굴은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사라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은숙은 자신의 젊음이 묻힌 장소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사진관, 젊은 시절, 공원, 사랑받지 못한 기억, 옛집, 자신이 사라진 시작점. 그 모든 장소는 은숙의 정신이 붕괴되기 전에 마지막 길이었다. 306호 문 앞 바닥에는 뭔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었다. 사라가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것은 가느다란 거울 조각이었다. 은숙이 집에서 깨뜨린 거울과 똑같은 재질이었다. 사라의 숨이 멎었다. 여기까지 그 조각을 가져온 거예요. 조각 위에는 조용히 핏방울이 말라 있었다. 준호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벽에 손을 짚으며 몸을 떨었다. 엄마, 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거야? 사라는 조용히 속삭였다. 마지막 장소가 아직 남아있어요. 준호가 얼굴을 들었다. 뭐요? 어머니가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시작점. 사라의 얼굴이 어둡게 그늘졌다. 결혼식장이에요. 사라와 준호는 은숙이 오래전 사진 속에 남겼던 장소를 떠올렸다. 결혼식을 올려준 예식장 옆 강이 흐르던 오래된 산책로. 은숙은 늘 말하곤 했다. 그날 나는 아무도 내 얼굴을 안 보더라. 그곳에 은숙의 마지막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둘에게 동시에 스쳤다. 차를 몰고 예식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지고 있었다. 바람은 차갑고 강물은 잿빛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둘은 서로 손을 꼭 잡고 강둑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발자국 몇 개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 끝에는 누군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은숙은 강둑 옆 오래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그 손에는 사라의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라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은숙은 천천히 목을 돌렸다. 그 눈은 더 이상 광기가 아니었다. 그저 끝없는 피로와 체념이 깃든 눈이었다. 왔니? 사라는 눈물을 삼켰다. 준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엄마 제발 집에 가요. 그러나 은숙은 고개를 저었다. 집. 이젠 집이 아니야. 내 얼굴도 내 시간도 다 지나갔어. 은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라야. 사라는 엉겁결에 대답했다. 내 어머니. 넌 참 예뻐. 사라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게 왜 그렇게 어머니를 아프게 했나요? 은숙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모르겠어. 나는 전화 한 통에도 떨리고 남편한테도 사랑 못 받고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던 여잔데. 그늘진 목소리였다. 내가 웃을 때마다 내 얼굴에서 사라졌던 모든 게 너한테 다 있는 것 같아서.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자 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하다. 그건 은숙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인 정상적인 감정이었다. 은숙은 사라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랑 나는 절대 닮을 수 없어. 사라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닮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은숙은 사진을 강물 위로 떨어뜨리며 말했다. 두 얼굴은 결국 하나로 돌아가. 사진은 바람에 밀리며 천천히 강물로 흘러들어갔다. 그리고 은숙은 말했다. 나도 이제 사라질래. 그 말에 준호가 비명을 질렀다. 엄마, 안 돼. 그러나 은숙은 앞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그저 벤치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을 뿐이었다. 몸이 떨리다가 마침내 힘이 빠졌다. 심장이 천천히 멈추고 있었다. 준호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엄마, 제발, 엄마. 사라는 두 손을 입에 대고 울부짖었다. 어머니. 그 순간 강물 위로 흐르던 사진은 작게 헝클어지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사라의 얼굴이 흔들다가 사라졌다.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늦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사라는 눈물을 닦으며 은숙의 손에 쥐어져 있던 종이 한 장을 펴보았다. 구겨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내 젊음을 기억해줘. 사라는 그 문장을 읽고 끝내 흐느껴 울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가 기억할게요. 그리고 강가에는 바람만이 천천히 불고 있었다. 은숙이 원했던 그 얼굴은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통과 집착과 비극이 만든 긴 그림자뿐이었다. 은숙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집 안 공기는 여전히 눅눅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 깨진 거울방은 아직 그대로였고 벽에 붙은 사라의 사진들은 한 장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사라는 그 방 앞에 서기만 해도 가슴이 무겁게 짓눌렸다. 준호는 그 방 문을 닫은 채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들지 못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녀는 준호보다 조금 더 빨리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은숙이 죽으며 남긴 마지막 문장. 내 젊음을 기억해줘. 그 문장은 사라의 뇌 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가까운 친척들도 오래된 친구들도 거의 오지 않았다. 은숙은 생전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의 세계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조문객 한 명이 말했다. 은숙 씨 참 외로운 사람이었지.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래, 어머니는 외로웠던 거야. 그 외로움이 집착이 되고 광기가 되고 마침내 스스로를 부쉈던 거고. 사라는 손수건을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좀 편안해지셨겠죠? 준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있었다. 사진 속 은숙은 영정사진 촬영을 위해 억지로 지은 미소를 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무언가 부족한 표정이 숨어 있었다. 준호는 그 얼굴을 보며 말했다. 엄마,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어요.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사라는 결국 그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비릿한 먼지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라는 손을 뻗어 문을 천천히 열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방 안이 희미하게 보였다. 벽에는 사라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웃는 얼굴, 민낯, 요리를 하는 모습, 준호와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사진 중앙에는 사라의 입술만 확대해서 붙인 사진, 눈만 확대해서 붙인 사진, 코만 확대해서 붙인 사진. 사라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어머니.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은숙의 광기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떠올렸다. 그러나 동시에 은숙이 얼마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는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사라의 볼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작은 공책이 들어있었다. 표지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내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읽었다. 23살의 은숙. 난 오늘도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다. 사람들은 늘 내 얼굴만 보고
속은 보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사라는 다음 장을 넘겼다. 25살. 사랑받고 싶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 내 얼굴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달라지는 것 같다. 나는 사라져가고 있다. 사라는 더는 넘기지 못하고 책을 닫았다. 은숙의 외로움은 단지 질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평생 사랑받지 못했다는 절망.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고독. 그 모든 감정이 사라의 얼굴을 향한 집착이 된 것이다. 사라는 눈을 닦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전 어머니의 적이 아니었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은숙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사라가 문을 열어주자 준호는 그 방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벽을 바라보는 순간 무릎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우리 엄마가 했던 일이야? 준호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라는 준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된 걸 내가 모르고 있었잖아.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난 엄마가 행복한지 외로운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사라는 조용히 준호를 안아주었다. 그럼 이제라도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하면 돼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깔려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결심했다. 이 방을 그대로 두면 평생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준호는 장갑을 끼고 벽에서 사진들을 떼기 시작했다. 사진을 떼는 소리가 조금씩 아주 조용히 울렸다. 스르륵. 사라의 얼굴이 벽에서 떨어졌다. 또 하나, 또 하나. 사라는 벽에 남은 자국을 보며 작게 말했다. 이제 어머니도 떠나야겠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에 붙어있던 사진. 사라가 활짝 웃으며 준호와 찍은 결혼식 사진은 바로 떼지 못했다. 은숙이 가장 많이 바라보고 가장 아파했던 사진. 준호는 그 사진을 손에 쥐고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 씨. 그제야 준호는 사진을 떼어 가슴에 품었다. 이건 엄마와 함께 묻어줄게. 사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울 조각을 모두 치우고 난 뒤 방 한가운데만 아직 하나의 큰 거울이 남아 있었다. 사라는 그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가갔다. 깨끗이 닦인 거울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더 이상 뒤틀린 은숙의 얼굴이 겹쳐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사라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거울 아래 은숙이 남긴 작은 글씨가 하나 있었다. 마치 사라가 언젠가 읽을 것을 알고 미리 적어둔 글씨처럼. 나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그저 내가 가진 게 부러웠을 뿐이야. 사라는 양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쏟았다. 어머니. 준호도 그 글씨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다. 이 비극은 미움이 낳은 것이 아니라 평생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이 낳은 결과라는 것을. 며칠 뒤 두 사람은 집 내부를 정리했다. 그리고 사라는 깨끗이 치워진 한 방의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사라는 슬픔과 성장, 고통과 이해를 모두 담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사라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닮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외로움이 어떤 표정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거울 속 사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 너머 어딘가 희미하게 은숙이 젊었을 때의 얼굴이
부서진 조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그건 이제 사라의 것이 아니라 은숙의 기억 속에서만 남은 한 조각의 잔상일 뿐이었다. 사라는 거울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젠 편하게 쉬세요. 그 말과 함께 사라는 거울에서 뒤돌았다. 그리고 방문을 천천히 닫았다. 딸깍. 그 소리는 마치 은숙의 마지막 그림자를 조용히 보내주는 소리 같았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